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를 열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공식 의결합니다. 한 전 장관은 결과가 나온 이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잠시 뒤에 전국위 의결을 거치면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조건 뭐가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여야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곧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장관의 그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여의도 문법, 뭐 세간에서는 다 여의도 사투리라고들 표현하더라고요. 여의도 사투리와는 완전히 다른 5천만 국민들의 표준 문법으로 이제 정치를 지금 시작하겠다는 포부는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 앞으로 헤쳐나갈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공천도 있고 총선도 있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5천만 국민의 표준 문법에 맞게 어떻게 언행을 일치시켜서 가느냐. 이게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의 제일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공 조건 뭐라고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별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보통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라고 하는 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회고적 투표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망적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곧 국민들한테 미래에 대한 비전,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뭐 차별화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또 다른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게 하는 집권 여당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뭐 직할체제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고 뭐 심지어는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범한다고 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국정운영 방향과는 좀 다른 방식의 예를 들면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민 민생과 경제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또 적지 않은 실망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럼 그때그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노련하게 헤쳐나가느냐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취임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연휴 내내 직접 취임사를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내놓는 첫 메시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직접 쓴다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취임사나 정계 입문 과정에서 직접 연설문을 써서 그 상당한 그 철학적 깊이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딱 한 가지 좀 일관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지한 검토 그 주제로 된 거는 뭐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에는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좀 다소 이런 감은 있지만 이 조사가 있었는데 두 부분에서 모두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한동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비대위원장으로 조금 전에 이제 그 의결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한동훈의 출연만으로 정치권에 큰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태풍의 핵심이 뭘까? 이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면에서 기존의 여의도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과 지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지금 그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을 쓸 때도 일관되게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거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썼을 거라고 저 짐작하고요. 또 그런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정치 메시지는 사실 여러 메시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래서 국민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서도 지금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개혁, 정치 빅뱅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취임사와 관련해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뭔가를 쓰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서투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문도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선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거칠고 또 거기에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인이 겪은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진실성 있게 담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여지는 없지는 않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데서는 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이후의 연설문들을 봐도 대통령이 직접 그 가피를 했다고 하는 연설문이 저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거칠고요. 뭐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자유를 얘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념과 관련돼 있는 거라든가 너무 그런 데 집중해 왔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큰 어떤 가치를 얘기했다고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 생활과는 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좀 덜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전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쓴다고 하면 누군가가 거기에 같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막연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걸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는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가치와 비전을 동시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른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처럼 정치 불신에 기대가지고 정치권 다 엎어버리겠습니다. 뭐 바람을 일으키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기초적이고 감정적인 문구만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아까 여론조사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지만 섣부른 감은 다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아니라 지금 총선인데 대선 후보 지지도 적합도 선호도를 얘기한다는 게 좀 섣부른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게 국민적 열망을 고스란히 전 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있다. 기대감은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앞으로 어떻게 바람으로 만들 거냐. 이건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서 과연 거기에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선호도하고 적합도만큼의 그 정도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말씀하셔서 연설문 작성 문제요. 짧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혼자서 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전부 다 할 수는 없죠. 정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적인 그 상황에서의 메시지는 저는 웬만하면 직접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소 거칠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이 뭘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의 이 스타일까지 이렇게 느끼면서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치권에 그 말자 담당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 자료를 줄여서 정치권에서 말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자료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당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이면 당연히 정말 아주 우수한 필력을 가진 이 담당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전 대표의 메시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같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대국민 메시지. 이런 정도는 정말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그 뉘앙스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런 작업은 좀 저는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요. 아니요, 저도 뭐 그런 모습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거.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의 선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무 감각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나 이런 거 보면 여당 대표가 야당 공격만 막 해버리면은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말이라는 게 있는 건데 왜 야당 공격하는데 다 시간 써버렸느냐 이런 얘기가 뒤따른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솔직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꺼내기 시작하면 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난 다음에 국회 딱 나가자마자 제일 처음 받았던 질문이었던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은 좀 좁아진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세대 교체에 관한 필요성, 정치 불신에 관한 국민적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취임사를 쓴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야당입니다라고 나온다거나 이렇게 쓸 때는 논법에 잘 안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보다는 그냥 똑같네라고 하는 실망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고집만 집어넣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요거 좀 이런 의견이 어떻느냐라고 좀 물어서 첨삭하고 가필하는 작업들을 좀 하면 훨씬 더 좋은 취임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평론가께서 한동훈 비대위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저희가 여기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한 전 장관은 키워드를 실력으로 꼽았다고 하거든요. 비대위원 어떤 인물들로 꾸려질 거라고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세대적 특성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하고는 좀 세대가 좀 다른데 뭐 X세대나 MZ세대에게는 무슨 이런저런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은 낡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대의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맞춰서 뭔가를 하면 그게 바로 공정이다. 아마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능력을 강조한 것은 그 세대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많은 언론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주력 정치인들을 세대적으로 586 세대라고 보통 불러왔는데 이 586과 대비되는 것으로 789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586 세대는 뭐 저한테는 한창 후배되는 세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올 때와는 달리 기득권으로 변질됐고 전락됐고 오염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다수가. 그렇다면 그래서 이 새로운 적폐 세력이 돼버린 586 세력, 586 세대를 좀 발전적으로 혁파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정치적으로도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789 세대라고 표현되는 건데 사실은 789는 586과는 그 내포는 좀 달라요.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을 그냥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특정한 정치적 문화라든지 세대적 특성 같은 거는 크게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만큼 적어도 지금 정치권하고는 좀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고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고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라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꾸릴 한동훈 비대위원 해도 이런 789 비대위라고 불릴 정도로 우선 젊어져야 되겠다. 우선 좀 새로운 감각이어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대위원 어떤 인물들로 꾸려지게 될까요? 저는 일단 좀 반갑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이잖아요. 근데 전 70년대 첫 세대예요. 그래서 80년대 학번들한테 구박도 좀 받았어요. 80년대 학번은 60년대 태어난 세대거든요.
이렇게 선배들한테 너는 70년대 세대야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런 세대의 첫 이제 출발을 알리는 거니까 뭐 그런 이제 변화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젊어진다는 게 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요즘 들어서 하게 돼요. 네. 저도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입니다만. 아니 저한테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젊은 세대를 우리가 수혈해야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했거든요. 했는데 숫자는 별로 늘지 않고요. 상징성만 몇 명 갖고 별로 그렇게 좋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난 뭐 국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청년 세대들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정의당도 역시 비슷한 현상들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젊다 이런 가치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오면서 어떤 가치를 들고 오느냐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른바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가치를 같이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상대당이 갖고 있었던 상대당이 지향했던 가치를 끌고 들어오면서 과감하게 한 발을 확 내딛어 버리면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 떨어뜨리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선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또 20대 26살 젊은 비대위원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절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탁 발탁하는 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당내에 쓴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반대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도 그래서 그 비대위원을 발탁해서 뽑아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 그 사람이 뭘 앞으로 얘기할 건가가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젊습니다. 그래서 확 7, 8, 9세대가 전부 다 들어가면 한동훈의 가치는 젊은 세대로 다 교체하는 거야. 이렇게 드러나는 건 오히려 저는 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 비대위원들이 계속 발언할 거거든요. 발언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한 명 한 명들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처음에 출발할 때 나는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출발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럼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갖춘 다음에 그 출발하면서 비대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새로운 사람들을 뭔가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면서 임명해가는 과정들도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취임사나 아니면은 비대위 꼴을 갖추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는지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관련해서 비대위 합류를 놓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 이수정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요. 비대위원 제안을 받았지만 총선 준비를 이유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 영입 인사 이수정 교수가 굉장히 자세가 좋다고 느꼈어요. 보통 이제 영입이 되면 좀 이 국회의원 뭐 이른바 쉽게 좀 하고 싶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비례대표를 앞순번으로 간다든지. 그런데 이수정 교수는 스스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쉽지 않은 지역인 수원 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내가 평생 다닌 직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 점에서도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정치 신인인데도 아주 담대하게 저런 정치인의 자세를 갖춘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SNS로 이렇게 의사교환을 했다 그러는데 뭐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비대위원으로 함께 좀 일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완곡하지만 거절했다고 지금 밝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절 이유가 제가 보기에 아주 제가 평가할 만합니다. 뭐냐면 비대위원을 하면은 당 지도부기 때문에 여의도 당사에서 일주일에 2번씩 최소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지도부기 때문에 그 밖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스로 선택한 그 쉽지 않은 지역구 선거와 그 당 지도부로서의 비대위원 역할을 동시에 잘하기가 어렵겠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고사한 거거든요. 사실 비대위원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뉴스에 더 나오고 한마디 하면 더 크게 뉴스가 될 텐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253개 지역에 수많은 후보들이 같이 뛰기 때문에 수원정에 이수정 후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누가 기사로 다뤄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지하게 지금 정치에 입문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수영 교수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공개하잖아요. 이런 제안이 왔는데 공식 제안은 아니지만 제안이 왔는데 이런 이유로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게 거절당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기분 나쁠까요? 굉장히 기분 좋게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다. 그런 느낌까지 좀 갔습니다. 예, 이수정 교수의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 뭐 보통 이제 이 정치 신인이 어디 지역구에 도전한다 그러면 인지도가 제일 큰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를 던지겠어요. 근데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커질 만큼 다 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비대위원이 돼서 오히려 지역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제약을 받는다거나 또 비대위가 성공할지 안 할지 사실 잘 모르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수원정이 박강원 의원이 계속 이제 내리 당선된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 인생을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뜻에서 아마 비대위원을 고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일로 못 박은 날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이제 하루 남은 상황인데 한동훈 전 장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응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는 선임이 됐지만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은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다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천하는 비대위원들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9일이나 돼야 한동훈 비대위라고 하는 당의 공식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은 됐지만 아직 비대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 신당 문제를 직접 내가 다루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탈당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그러니까 저는 내일 탈당을 결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당을 결행을 예고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만나서 예컨대 지난번에 당대표 그만두기 직전에 김기현 전 대표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혼역을 치렀죠.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첫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의도 사투리와 5천만 국민의 표준 문법을 말씀드렸는데 비록 그 30대이긴 하지만 제 눈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가 여의도 사투리에 아주 쩔고 쩔은 정치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런데 5천만 국민 표준 문법을 구사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여의도 사투리에 쩔고 쩔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야 된다? 저는 만날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선 비대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공관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1월 초에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한동훈, 이준석 어떻게 될까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회나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탈당을 위한 신당 창당을 위한 탈당 이 문제는 크게 뉴스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둘이 만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루밖에 남진 않았습니다만 둘이 만남 성사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너무 기간이 짧고요. 제가 볼 때는 할 의지도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뭐 지금 당정대까지 다 모여서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격인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총선용 악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럴 정도면
이준석 전 대표가 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품어 안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친 사람을 가서 끌고 온다? 그럴 의지가 과연 있을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림 자체만으로도 많은 국민들한테 뭔가 변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저는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분열 양상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품어 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비슷한 생각들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도 가가지고 만나고 좀 같이 한번 안아주고 이준석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고 천하용인도 다 한번 만나주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 게 오히려 저는 5천만에 못 봐도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계속 뒤로 미룬다거나 늦춰놨을 경우에는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말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신당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치죠. 그럼 결국은 한동훈식 정치를 보여준다고 해서 물갈이를 대폭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 가운데에서도 진짜 물갈이 대상이 되는 사람과 이른바 이제 검핵관, 윤핵관이 와서 내쳐지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현상 똑같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나도 다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 쪽 신당으로 자꾸 가겠다고 몇 명씩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당에서 덜거덕거리거나 계속 시끄러운 잡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오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져야 될 몫으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고민을 해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길 바라는 게 저는 5천만 국민의 문법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네. 김성환 네.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모습은 선거 때마다 늘 있었잖아요. 네. 이른바 이삭죽기라고 하는 건데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모아가지고서 뭐 급하게 당 만들어갖고 이런 게 그야말로 여의도 사투리 아닙니까? 그 수십 년간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소소한데 연연해서 뭐 계산해가지고 야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잘못 나가서 몇 명이라도 모이면 몇 표 손해 보는데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국민만 믿고 정치 개혁, 정치 혁명, 정치 빅뱅의 길로 그냥 거세게 돌진해 가는 것이 이제 선거 10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이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실은 굉장히 높은 기대와 관심이 지금 모여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면 이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과연 어떤 걸 원할까? 저는 거침없이 달려가는 정치개혁의 바람을 보고 싶을 거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준석 식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아직까지는 합류 의사를 밝힌 현직 의원, 거물급 인사가 없고 또 최측근인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좀 관심이 줄어든 거 아니냐, 신당 어떤 동력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련돼 있는 보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근데 관심이 시들해요. 일단 대중의 관심이 좀 적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게 세력 싸움을 하는 건데 최소한 천하동인이 같이 튀어서 같이 나간다고 하는 정도의 선언이 있거나 뭐 신당 창당 선언을 할 때 같이 뒤에 이렇게 뭐 병풍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기대감이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사그라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세를 규합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험난해지고 있는 건 틀림없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 전 장관의 또 다른 시험대로 꼽히는 게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어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별법이 총선용 정쟁 법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건부 특검 법안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 먼저 이런 당정대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긴급 그 당정대 고위 협의회가 열렸잖아요. 이건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심각하다고 법 여건이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직접적인 표적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니까 대통령실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거를 앞둔 이 당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 법안이 오면 거부권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 국무회의 차원에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정대의 3명의 책임자가 모인 겁니다. 한도수 총리, 김대기 대통령 실장, 그리고 윤재욱 대표 권한대. 이 3사람이 모였으면 법여권의 핵심 3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뭐라고 합의했냐면 김건희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염두에 둔 정쟁 법안이므로 거부한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어떠냐, 또는 선거 전에는 너무 정쟁이 심해지니까 선거 후에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부 수용안이나 절충안 같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어떤 절충안이나 어떤 조건부 수용안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입장 정리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입장 정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늘 선임이 됐어요. 그리고 29일부터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당 지도부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법여권의 당정대 책임자들이 모여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입장 정리한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왜 뒤집어야 됩니까? 또는 왜 딴소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자꾸 언론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시험대처럼 자꾸 보도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미 이 법여권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법여권의 입장은 어젯밤에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입장이 틀렸던 맞았건 입장이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이후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잖아요. 이 입장을 따르는 것이 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언론이 이 질문을 이를테면 어제 이 합의를 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어떤 조건부 특검, 어떤 보안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제 당정대 합의를 한 3사람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왜 이 3사람한테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될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지 저는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정대가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이 따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여권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당정대의 이런 입장 표명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에 지난주에 나와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망대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 부담을 다른 사람이 떠안거나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첫 출발인데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를 예고한 게 28일인데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 게 26일이면 예.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 텐데 그 부담 고스란히 지고 가버리면 그러면 대통령 뭐 아바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직할체제다 이런 거 확인됐다고 언론에서 보도할 게 뻔하거든요.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당정대회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과연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권한대표까지 참여하는 이렇게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까지 열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당 대표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행정부면 행정부 내부에서 대통령실이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해야 될 문제지 비공개 당정협의회까지 했다고 언론에 다 그냥 만천하에 공개되는 상황인데 대통령 영부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그거 우리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걸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형식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뭐가 있는가 제가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은 뭐 독소조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언론 브리핑 얘기도 하던데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예규 제일 먼저 바꿨던 게 국민 알 권리 얘기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 못하도록 하면서 피의자가 언론 앞에 못 서게 하는 거 그거 바꿔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백브리핑도 뭐 티타임도 전부 다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렇게 알 권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 할 때 그렇게 수사팀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다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당사자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독소 조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수사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해묵은 특검법 때 해묵은 거거든요. 작년에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가 정의당이 이거 저 수사 의지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법 발의를 못하고 발의는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공범이라고 얘기했던 주가 조작 세력 유죄 판결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계좌 다 이용했고 김건희 여사가 연락도 주고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의당이 입장을 바꿈으로써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1심 재판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의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총선용 정쟁 법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고위 당정대 협의까지 하는 거는 저는 형식상으로도 부적절하고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 오늘 아침에 만나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낸 입장문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두 인사는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걸로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려고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면 좋을까라고 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고 사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합비대위 만들어라. 이렇게 마지노선을 다 거버렸어요. 예. 근데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사퇴할까 말까밖에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올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내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 수습하는 데 시간 아마 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카드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던져버리고 나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어진 거니까 정세균 아니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타협안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솔직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뭔가 또 다른 절충안이나 중재안을 뭐 같이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얘기가 된다면 그걸 이재명 대표하고 만날 때 정세균 전 총리가 이런 거는 괜찮다고 하더라라고. 왜냐하면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더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면 해넘이하고 뭐 새해 맞을 때 그 사이쯤에 언젠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니면 좀 더 빠르면 공관위원장 임명할 때라도 좀 더 객관적인 그 인사를 임명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전망 주셨는데요. 오늘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그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계 은퇴 선언을 해놓고 다시 정치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리를 지냈다고 하는 게 무슨 갑자기 당의 무슨 중요한 정책 결정, 정치적 결정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비명계, 반명계 간의 대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결 구도의 제3자 입장에 있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나서서 뭐가 됐고 뭐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정확하게 분석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번 경선 때도 정말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사실 저 미국도 나가서 공부도 하고 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시비를 걸거나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되어가는 상황이 도저히 이대로는 총선 승리도 어렵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탈환이죠. 너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시작했는데 초기부터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하고 주장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엇갈리고 두 사람이 만나기는 했지만 별 소득 없이 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최종적 결단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로의 전환이 없으면 나는 탈당해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상 시사 또는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날짜는 이제 사실은 이게 공천 전에 뭔가가 해결돼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저 많아야 그저 한 달 정도 남은 겁니다.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창당 실무 준비를 뭐 그동안 하고 있다, 해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막판에 들어서 다시 뭐 중재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어지럽혀지는 게 아니라 선택과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기도 하고 당대표 사퇴하고 비대위 전환하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선택과 결단이기도 한 겁니다.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내가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 선택도 하나의 선택지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택만 남은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고성국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